미세먼지 흐린 하늘 아래 3.1절의 결기를 품고 남쪽으로 달렸네. 밤 10시를 넘겨 도착한 봉화의 품, 아이들의 웃음소리 욕조 안에 2025년 3월 1일 3.1절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자욱한 하늘 아래에서 한 가족이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글을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해요.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윤 작가라는 필명을 쓰는 분의 블로그 글 지붕 낮은 집에서 변방의 중심을 만나다인데요. 이게 단순한 여행 기록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성찰이 아주 묵직하더라고요.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가족 여행기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정, 또 삶과 죽음, 그리고 민주주의 같은 꽤 무거운 주제들을 아주 섬세하게 풀어내고 있죠.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한적한 시골 마을, 글쓴이 표현대로 변방이잖아요. 그렇죠. 지리적으로는 변방이죠. 근데 어떻게 이 변방이 수많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오늘 이 글쓴이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함께 찾아보면 좋겠네요. 글의 시작이 참 저는 평범해서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이 가족이 밤 10시가 넘어서야 봉화마을에 도착하거든요. 네, 꽤 늦은 시간이죠. 피곤할 법도 한데 아이들이 짜장라면을 먹고 싶다고 조른 거예요. 하하,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말 캄캄한 시골길을 1km나 달려가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와요. 보통 이런 공간을 다룬 글이라면 뭔가 좀 상징적인 풍경이나 무거운 감상으로 시작하기 마련인데 맞아요. 이 글은 짜장라면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점, 그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은 연수원 욕조에서 아주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층간소음 걱정 없이 막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글쓴이가 자유를 느꼈다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 글이 가진 힘이요. 네, 봉화마을이라는 장소가 가진 어떤 공적이고 역사적인 무게를 개인의 아주 사적인 경험으로 부드럽게 풀어내는 거죠. 누군가에겐 정치적 성질일 수 있는 공간이 이 가족에겐 그냥 소중한 추억이 쌓이는 여행지가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밤의 풍경 속에서 글쓴이의 생각은 이제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 욕조에 몸을 담근 채 강금원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데요. 강금원. 사실 저도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이름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후원인이었다고요? 네. 대통령의 후원자는 많았겠지만 이 강금원이라는 인물은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도 나오지만 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힘들 때 정말 묵묵히 곁을 지켰고 정작 참여정부가 출범하니까 오히려 오해 살까 봐 스스로 사업을 줄이고 뒤로 물러났던 인물이에요. 보통은 권력의 중심에 서려고 할 텐데 정반대의 길을 걸었군요. 바로 그렇죠. 그런데 그 우정과 의리의 대가가 너무 혹독했어요. 2번이나 구속되고 결국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2012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가족이 묵었던 숙소가 바로 그의 이름을 딴 강금원 기념 봉화연수원이었던 거고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대통령 이야기가 아니라 이 친구 이야기부터 이렇게 길게 했을까?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바로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어떤 정치적 상징이나 구호 이전의 한 명의 인간, 누군가의 친구로서 먼저 보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우리는 한 인물을 평가할 때 보통 업적이나 이념을 중심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진면목은 그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금원이라는 친구의 삶을 통해서 역으로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신념을 지키는 삶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 우정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연수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 증거인 셈이고요. 한 사람의 삶은 결코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깊은 밤이 지나고 드디어 다음 날 아침이 밝았는데요. 이 가족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바로 묘역이었죠. 네,
아이들을 깨워서 세교 관계가 거치지 않은 묘역으로 향합니다. 보통 대통령 묘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고 웅장한 봉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평평한 바위 하나에 대통령 노무현 이 6글자만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맞아요. 이런 파격적인 형태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여기엔 어떤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 형태 자체가 하나의 매우 강력한 메시지이자 철학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수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모든 요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겁니다. 봉분처럼 솟아오른 무덤은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우러러봐야 하는 구도잖아요. 아,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너럭바위는 땅과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죠. 시민들이 그 위를 자유롭게 걷고 걸터 앉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요. 수도서까지도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싶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간을 통해 시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완성하는 게 바로 옆 강판에 새겨진 문장이라고요. 네, 바로 그 유명한 문장이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고요. 네, 이 문장이 묘역의 의미를 완성하는 뭐랄까 활용점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활용점정이요? 대통령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의 힘이 민주주의를 지탱한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그의 무덤은 한 개인을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 그곳을 찾는 모든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임을 다시 깨닫게 하는 성찰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묘역을 지나서 부엉이 바위로 가는 산길에서 글쓴이가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을 발견해요. 아, 그 소나무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거대한 바위를 뚫고 솟아오른 소나무 한 그루. 그 모습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순탄치 않았던 삶을 겹쳐봤다고 하는데 이 비유가 참 절묘하더라고요. 그렇죠. 바위라는 그 단단한 현실의 한계를 뚫고 기어이 하늘로 가지를 뻗어나간 소나무의 모습, 그 끈질긴 생명력에서 한 인간의 치열했던 삶을 발견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감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집으로 이어지죠. 네, 바로 지붕 낮은 집으로요. 유명 건축가 정기용이 설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름처럼 정말 소박하고 자연의 일부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묘사돼요. 건축가 정기영은 건축은 사람의 삶을 조직하는 일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예쁜 건물이 아니라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철학을 담아내야 한다고 믿었죠. 아, 이 지붕 낮은 집은 그 철학이 정말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에요. 애초에 개인 사저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구상됐고 언젠가는 시민에게 돌려줄 집으로 지어졌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죠. 집 구조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랑채의 넓은 창으로는 바깥 풍경이 병풍처럼 들어오는데 네, 아주 개방적인 구조죠. 안채 책상 위에는 2대의 모니터와 마우스가 놓여 있었다는 그 대목이에요. 바로 그 두 가지 모습이 그가 퇴임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사랑채의 열린 창은 자연과 소통하며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꿨던 인간 노무현의 모습, 그리고 안채 책상 위에 2대의 모니터는 퇴임 후에도 여전히 세상과 치열하게 연결되어서 소통하려 했던 시민 노무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네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과 세상에 대한 치열한 고민, 이 2가지가 공존하는 공간이었군요. 근데 퇴임한 대통령의 책상에 모니터가 2대나 있었다는 건 좀 의외이긴 해요. 그렇죠. 보통은 모든 걸 내려놓고 유유자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시민으로서 세상과 소통하는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그가 운영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웹사이트가 바로 그 창구였고요. 아, 그랬군요. 결국 집은 휴식의 공간인 동시에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실험하는 또 다른 일터였던 셈입니다. 이 모든 무거운 의미들 사이에서 아이들은 그저 신나게 뛰어놉니다. 묘역의 그 너럭바위 위를 달리고 바람개비를 돌리면서 웃어요. 네, 그 장면이 참... 글쓴이는 아이들이 아빠가 왜 울었는지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조용히 독백하죠. 이 장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 장면이야말로 이 공간이 가진 현재적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비극에만 머물러 있는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니까요. 살아있는 공간. 여기서 글쓴이가 신용복 선생의 또 다른 말을 인용합니다. 네, 운명이란 분석이 허용되지 않는 사실을 담는 그릇이다. 이 문장이 나오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제목인 변방이 중심이 되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던 지리적 변방이 역설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상징적인 중심으로 변모했다는 거죠. 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그 상징성을 극대화하고요. 죽음의 공간이 미래 세대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그곳은 과거에 대한 추모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그곳에 담긴 의미와 가치가 공간의 중심성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슬픔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바뀌는 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슬퍼하기 위해서만 봉화를 찾지 않죠. 무언가를 다짐하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그 중심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 가족의 여정은 봉화마을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네, 또 다른 곳으로 향하죠. 차를 몰아서 또 다른 변방, 상해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가 있는 안동으로요. 변방에서 또 다른 변방으로 역사의 흔적을 잇는 여정인 셈이죠. 그렇죠. 봉화마을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역사의 다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의 점이 다른 점과 연결되면서 선이 되고 그 선들이 모여 우리 역사의 큰 그림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세찬 바람과 황사를 맞으며 길을 나서는 글쓴이가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문장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네,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이 문장을 통해서 그는 지붕 낮은 집 앞에서 배운 진실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편한 길을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겹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오를 때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글은 한 개인의 매우 사적인 여행 기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단순히 한 정치인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그의 삶과 죽음이 남긴 상징과 메시지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맞습니다. 지붕 낮은 집과 너럭바위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와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한 가족의 여행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깊은 고민까지 하게 되네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쓴이가 거슬러 올라야 할 물살로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거슬러 올라야 할 물살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맞서야 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세먼지 흐린 하늘 아래 3.1절의 결기를 품고 남쪽으로 달렸네. 밤 10시를 넘겨 도착한 봉화의 품, 아이들의 웃음소리 욕조 안에 번지고 층간 소음 없는 곳에서 아이들은 자유를 배웠네. 강금원이라는 이름, 우정의 무게를 더듬으며 병마와 싸우면서도 곁을 지켰던 그림. 너럭바위 아래 잠든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비석도 조형물도 없이 오직 6글자만 남았네. 지붕 낮은 집에서 우리는 변방의 중심을 보았네. 산세를 거스르지 않는 소박한 그 마음처럼 민주주의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고. 신형복의 그 귀가가 강판 위에서 물결치네. 부엉이 바위 오르는 길,
뚫고 솟아오른 생명의 집념을 보았네. 그가 마지막 담배를 태우던 그 자리에 서서 아빠의 눈물은 바람개비 사이로 흩어지네. 금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르듯이 운명이라는 이름의 그릇에 담긴 그 뜨거움, 이제 봉하는 변방이 아닌 시작의 땅이 되었네. 지붕 낮은 집에서 배운 그날의 진실, 우리 마음속에 있을 편프가 되어 거슬러 나가야 할 민주주의의 길, 낮은 지붕 아래서